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정조 연간 한양도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이 등을 내어주고 실개천이 앞을 흐르는 이름도 별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봄이면 복사꽃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여름이면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들고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주홍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 5월 하순이었는데 7월이 다 되도록 하늘은 좀처럼 개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잠시 개었다 싶으면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들었지요. 실개천은 넘칠 듯 부풀어 올랐고 마을 어귀 낮은 밭은 흙이 질척하게 패여 들어갔습니다.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마을 동쪽 끝 낮은 돌담 안에 자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이었으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이 단정하게 가꾸어져 있었지요. 툇마루는 날마다 쓸렸고 장독대는 반듯하게 줄을 맞추었으며 마당 한편 약초 화단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계절마다 고르게 자라났습니다. 그 집에 사는 이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서화. 나이 22. 청상과부. 서화는 본래 한양 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부 때까지만 해도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부친 데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서화가 15이 되던 해에는 한양 집을 팔고 이 마을로 내려와야 했지요. 그리하여 19에 같은 처지의 몰랑 양반 집안 총각 최 씨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최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품이 온순하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지요. 다만 몸이 약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겨울 최 씨는 긴 기침 끝에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화의 나이 22이었습니다. 시가에서는 며느리를 오래 붙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는 청상과부를 데리고 있어 봤자 입만 하나 는다는 속내였겠지요. 서화 역시 눈치 없이 눌러앉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세간 몇 가지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의서 몇 권을 챙겨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 전 일이었지요. 홀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약초를 가꾸고 환자가 찾아오면 맥을 짚고 약을 지었습니다. 부친에게서 배운 의술 덕분에 굶지는 않았으나 밤이 깊어지면 집 안이 너무 고요하다는 것을 서화는 때때로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화는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다고 생각했지요. 서화가 총명하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일찍 깨쳤고 숫자에 밝았으며 한 번 본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딸에게 의서를 가르치면서도 종종 혀를 내둘렀지요.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과거 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물론 그것은 부친의 과장이었겠습니다만 서화의 눈이 남다르다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라도 잠시 살펴보면 대강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손마디와 걸음걸이, 눈빛과 말투, 무엇을 감추려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것이 의술을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숨기는 증세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아픔도 서화의 눈앞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감춰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은 때로 서화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는 탓에 사람에게 쉬이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환자를 돌보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서화는 전자에는 능했으나 후자에는 서툴렀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지요. 그해 여름도 서화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단정하게.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해가 지자마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대비라는 말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처마 끝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화는 방 안에 앉아 등잔불 아래 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크니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지요. 그러다 잠시 책장을 넘기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한 번. 분명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서화는 등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이 빗속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지요. 혹여 급한 환자라도 생긴 것인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관복도 아니고 무관의 차림도 아닌 선비의 도포를 걸쳤는데 그 도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갓은 빗물에 눌려 처량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집시는 진을투성이었으며 빗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등줄기는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지요. 서화는 그 사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손은 희고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걸음으로 생긴 근육이 아니라 타고난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포의 감이 얼핏 봐도 예사롭지 않았고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상대를 살피는 눈빛이 어딘가 훈련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보통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지요. 누구시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요.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이리 무례를 범하게 되었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서화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눈썹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내보내자니 사람이 빗속에 서 있는 것이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화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하였습니다. 사랑채로 드시지요.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불을 넣고 마른 이부자리를 내어주는 것까지가 서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화는 젖은 도포를 벗어 걸 수 있도록 홧대를 내어주고 숭늉한 사발을 들여보낸 뒤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친절은 베풀지 않았지요. 혼자 사는 과부가 밤중에 찾아온 낯선 사내에게 살갑게 굴었다가는 말에 어떤 소문이 나도 할 말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서화는 안채 방문을 닫고 다시 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사랑채에서 간간히 기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서화는 책장을 한 장 넘겼습니다.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화는 책을 덮었습니다. 찬데 오래 있었으니 당연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부엌으로 나가 생강을 한쪽 썰어 다렸습니다. 그것을 사랑채 문 앞에 소리 없이 놓고 안채로 돌아왔지요. 들여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앞에 둔 것이니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서화는 생각하였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서화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이준이 생강차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아무 말 없이 놓인 뜨거운 것이 손바닥을 지나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이준은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알싸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웠으나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낯선 곳이라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이 밤중에 저 여인은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인가 싶었지요.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당 건너 안채에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여인의 그림자가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것인지 그림자의 손이 잠시 움직였다가 다시 멈추었지요. 이준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에서 이준이 보아온 여인들은 대체로 두 부류였습니다. 이준의 눈치를 보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이들이거나 혹은 이준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이들이거나 어느 쪽이든 그 눈빛 안에는 늘 계산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준을 들여보낼 때도 생강차를 문 앞에 놓을 때도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절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담담하였습니다. 이준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창호지 너머 등잔불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이준이 사랑채에서 나왔을 때 서화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빗물에 쓸려 들어온 흙과 나무잎을 치우는 중이었지요. 이준을 보자 비지를 멈추고 짧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무셨소. 덕분에 잘 쉬었소. 신세를 많이 졌구려.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비지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요. 이준은 잠시 서 있다가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소. 서화가 비지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밤새 무엇을 읽으셨소? 불이 꺼지질 않던데. 서화는 잠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밤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는 것을 서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의서요. 의서를? 환자를 보려면 늘 공부해야 하오. 이준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화는 이미 다시 비지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이준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꺾어 나가다가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담 너머로 빗자루 끝만 보일 듯 말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선 지 10걸음도 채 되지 않아 이준의 손이 갓끈을 찾았습니다. 갓끈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사랑채 횃대에 걸어두고 그냥 나온 것이었지요. 이준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갓끈이 없는 갓을 매만지다가 그냥 걸음을 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덕수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저하, 가끈이 없으십니다. 안다.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된다. 덕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화는 가끈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찾으러 올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화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그냥 작은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화가 나가보니 그 선비였습니다. 이주는 서화를 보자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하였습니다. 가끈을 두고 간 것 같소. 서화는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의 얼굴에는 지극히 태연한 표정이 붙어 있었지요. 서화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상자에서 가끈을 꺼내어 내어주었습니다. 이준이 받으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별 말씀을요. 이준은 가끈을 받아 쥐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서화는 그런 이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가끈을 받아 쥔 사람이 왜 아직도 서 있는 것인가? 이준이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받을 수 있겠소? 서화는 잠시 이준을 보았습니다. 가끈 하나 찾으러 왔다가 차를 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화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드시고 가시지요. 이준이 마루에 걸터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서화는 약초 화단 앞에서 약초 상태를 살피는 척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지요. 가끈 하나를 두고 가려고 일부러 두고 간 것이 아닐까. 물론 그런 생각은 이내 거두어들였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이주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발이 제법 빨리 떨어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지요. 덕수가 뒤따라 나가며 작은 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두고 가실 것이옵니까? 이준이 걸으면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닷새 후 이준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대문을 열자 이준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약재상이 있기에 들렀소. 과부 댁에 혼자 사신다니 약재가 부족할까 싶어서. 서화는 보자기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당귀, 천궁, 작약이 들어 있었지요. 서화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께서는 약재를 아시오? 조금. 당귀와 천궁과 작약을 한 번에 가져오셨군요. 그러하오. 이것은 주로 부인병에 쓰는 약재들이요. 이준의 얼굴에서 태연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귀끝이 붉어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지경이었지요. 이준이 헛기침을 2번 하였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과부 댁에 좋을 것이라 하여서. 약재상 주인이 그리 말하던가요? 그러하였소. 서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차를 내어왔지요. 이주는 마루에 앉아 찻잔을 받아 쥐었습니다. 서화가 안으로 들어간 틈에 이주는 덕수를 불러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골랐느냐? 덕수가 억울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저하께서 약재라 하시기에 소인이 아는 약재를 고른 것이옵니다. 과부 댁에 부인병 약재를 갖다 바치면 어쩌자는 것이냐. 소인은 그런 줄 몰랐사옵니다. 그런데 저하께서는 그것을 아셨사옵니까?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셨군. 서화는 안채에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준이 이번에는 아침 일찍 나타났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 복숭아였습니다. 보자기에 복숭아 서너 개를 싸서 들고 온 것이었지요. 이준이 보자기를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파는 것을 보았소. 혼자 드시기엔 많을 테니 같이 드시면 어떻겠소. 서화가 보자기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복숭아가 탐스럽게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개가 보자기 안에서 눌렸는지 한쪽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서화는 이준을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는 여기서 거꾸로 가야 나오는 곳이요. 이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복숭아를 씻어 접시에 담아 마루에 내어 놓았습니다. 눌린 것은 소리 없이 따로 골라 부엌에 두었지요. 이준은 마루에 앉아 복숭아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이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서화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하였습니다. 맛있소. 그러하오. 다행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름 바람이 마당을 한 번 쓸고 지나갔지요. 이준은 두 번째 복숭아를 집어들다가 문득 서화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서화는 잠시 이준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받았습니다. 덕수는 대문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맑았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돌아가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덕수는 이미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 저하께서는 핑계를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약재, 오늘은 복숭아. 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엇을 핑계로 삼으실지 벌써부터 막막하였습니다. 한편 서화는 이준이 돌아간 뒤 부엌에 남겨둔 눌린 복숭아를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 선비가 마을 어귀까지 돌아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요. 서화는 복숭아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눌렸어도 달았습니다. 다음엔 무슨 핑계를 들고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서화는 얼른 다른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덮고 나서도 입가에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준이 대문 앞에 서서 서화를 보았을 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가끈도, 약재도, 복숭아도 없었지요. 이준은 잠시 서화와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소. 서화는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골목은 어디를 가든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서화의 집이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며 말하였지요. 드시고 가시지요. 이준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화가 차를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화도 찻잔을 들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에 앉은 것이었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름 매미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 잎이 바람에 한들거렸습니다. 이준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마당을 바라보았고 서화는 찻잔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구려. 그렇소.
한양은 조용한 날이 없소. 항상 사람이 들끓고 소리가 넘치지요. 서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가끔 생각하였소. 서화가 찻잔에서 시선을 들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을 것 같소. 모르겠소. 그러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소. 서화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조용한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것이요. 이준이 서화를 보았습니다. 서화는 이미 시선을 찻잔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 말을 한동안 속으로 되씹었습니다. 조용한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것이라고 서화는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절 이야기, 마을 이야기, 약초 이야기로 이어졌지요. 서화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으나 한 번 입을 열면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준은 그 점이 좋았습니다. 뜻없는 말로 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이준이 물었습니다. 의술은 어디서 배우셨소? 부친에게서요. 부친께서 의원이셨소? 아니요. 그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소. 의서도 그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어찌 그리 능하시오? 서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소. 안색이며 눈빛이며 숨소리며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몸이 하는 말이 들리지요. 이준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보면 무엇이 보이오? 서화가 이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은 서화의 시선을 받으며 자세를 바로 하였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소. 눈 아래가 조금 피어 있소. 이준이 눈 아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것뿐이요? 서화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준이 보통 선비가 아니라는 것, 걸음걸이와 손, 말투와 눈빛이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그것이라는 것, 덕수라 불리는 수행인이 항상 대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요. 이준은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보이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이준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알면서 함께 모른 척하는 그런 침묵이었지요. 서화는 밤마다 생각하였습니다. 등잔불 앞에 앉아 의서를 펼쳐놓고는 정작 책은 읽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서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이미 짐작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안악에게 들은 이야기가 확신을 굳혔지요. 자맥 나온 세자라는 소문이 마을 어귀 주막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확신하였습니다.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활을 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오랜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리중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한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무엇보다 덕수가 저하라고 부를 때 얼른 제지하는 것을 서화는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주는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올 수 없을 것이었지요. 신분을 들킨 곳에 발걸음을 이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서화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밤, 서화는 오랫동안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이 조금 빨라진다는 것, 차를 내어갈 때 어느 찻잔을 쓸지 잠시 고르게 된다는 것, 그가 돌아간 뒤 마루가 전보다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것만은 알았지요. 서화는 의서를 덮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핑계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주는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덕수에게 말하였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라는 말을 이준 저하께서 몇 번이나 하셨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2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3번이었으며 이제는 그냥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되어버렸지요. 덕수는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저하, 그 댁마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시옵니까? 이준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소인이 보기에 그 마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사옵니다. 처음부터요.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끈을 받으실 때도, 약재를 받으실 때도, 복숭아를 받으실 때도 한 번도 이상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으셨지요. 그것이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하께서 막다른 골목에 사는 댁을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셨을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사옵니다. 이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덕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화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물어오지 않았지요. 핑계가 어설퍼도 받아주었고 차를 내어주었으며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주는 생각하였습니다. 모른 척해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덕수야. 예, 저하. 다음에는 핑계를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오너라. 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딱 한 번만 더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럴듯한 것이옵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해라. 덕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을 헤아리듯 핑계를 헤아려야 할 날들이 앞으로도 한참 남은 것 같았습니다. 4번째 방문이 있던 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준이 대문 앞에 나타났을 때 서화는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 앉아 일하는 서화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요. 이주는 서화 곁에 쪼그려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도와드리겠소. 서화가 이준을 보았습니다. 약초를 아시오? 조금. 서화는 지난번 약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당귀단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주는 당귀를 받아 들고 서화가 하는 것을 흉내 내어 손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화가 이준의 손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이준의 손마디 사이가 붉게 긁혀 있었지요. 약초 줄기의 거친 면에 쓸린 것이었습니다. 잠깐 드시오.
서화가 일어나 안채로 들어갔다가 작은 약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 앞에 앉아 이준의 손을 잡아 당겼지요. 이준이 굳었습니다. 서화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을 손가락에 조금 덜어 이준의 손마디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이준은 그동안 숨을 고르게 쉬려 애를 썼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별것이 아니어도 덧나면 성가시오. 서화의 시선은 이준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 사이 서화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서도 서화의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서화가 약을 다 바르고 손을 놓았습니다. 이준은 그 손을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고맙소. 서화는 대답 없이 약 상자를 닫았습니다. 귀끝이 조금 붉어진 것을 이준은 보았습니다. 서화는 보았는지 보지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준은 그것을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준은 서화에게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초 이름, 다리는 법, 어떤 증세에 어떤 약재를 쓰는지. 서화는 묻는 것마다 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이준이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이준이 물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셨소? 서화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준은 물어놓고 곧 후회하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들어간 질문이었지요. 말을 거두려 하였는데 서화가 먼저 답하였습니다. 나쁜 분이 아니었소. 그러하셨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지요. 아픈 날이 많았소. 서화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냥 오래된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외로우셨겠소.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서화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가끔은요. 서화가 짧게 답하고 다시 약초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였지요. 잠시 후 서화가 말하였습니다. 선비께는 기다리는 분이 있으시오? 이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있소. 그렇군요. 서화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5번째 방문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준이 대문 앞에 나타났을 때 서화는 막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많지 않은 양이었지요. 서화는 이준을 보고 잠시 섰다가 말하였습니다. 드시고 가시겠소. 이준이 머뭇거렸습니다. 폐가 되지 않겠소. 이미 지었소.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화는 상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보리밥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없었지만 정갈하였지요. 이준은 마루에 앉아 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밥상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하였습니다. 이준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하였고, 서화는 찌개 국물을 한 번 떠서 간을 보는 척하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매미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준이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먹었습니다. 잠시 후 말하였습니다. 맛있소. 입에 맞으시면 다행이요. 정말로 맛있소. 서화가 이준을 보았습니다. 이준은 진심이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주는 그 밥상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나물 몇 가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인지 궁 안에서 먹어온 것들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마주 앉은 사람 때문인지는 이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다 치운 뒤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서화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황빛 불빛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이 집에 오면 숨이 쉬어지요. 서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불빛이 서화의 눈 안에서 작게 일렁였습니다. 이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집에 오는 일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주는 그 어느 때보다 늦게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주는 며칠을 서화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요. 서화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되던 날 밤, 이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등잔불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서화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궁 안에 밤바람이 들어왔지요. 서화의 집 마당에서 불어오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이주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저하, 잠을 못 이루십니까? 괜찮다. 며칠째이십니다. 괜찮다고 하였다. 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여쭈었습니다. 저하, 세자빈 간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사옵니다.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전 마마께서도 후궁 조씨 마마께서도 저하의 혼사를 서두르고 계시옵니다. 이제는 자맹을 삼가셔야 할 때이옵니다. 이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안다. 저하. 안다고 하였다. 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등잔불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후궁 조씨는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렸지요. 처음에는 자맹 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이 걸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조 씨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사흘 뒤 정탐꾼이 돌아와 고하였습니다. 한양 외곽 마을의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 있고 저하께서 그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는 것이었지요. 과부의 신부는 몰랑 양반 가문으로 의술로 생계를 잇는 22살 여인이라 하였습니다. 조 씨는 정탐꾼을 내보내고 혼자 앉아 생각하였습니다. 세자빈 간택을 두 달 앞두고 아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걸렸다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과부였습니다. 청상과부를 세자빈으로 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아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끊으면 좋으련만 며칠을 지켜보아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결심하였습니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뽑아내는 것이 낫다고. 조 씨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습니다.
한양 외곽에 볼일이 하나 생겼다. 이주는 결국 열흘 만에 다시 서화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덕수가 뒤따라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준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서화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 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왜 이제야 왔느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비켜서며 들어오라 하였지요. 이주는 그 담담함이 고맙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아리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준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오래 오지 못하였소. 그러하셨군요. 미안하오. 서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준을 바라보았지요. 미안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서화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말도 기다렸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었소. 다시 내어올게요. 서화가 일어섰습니다. 이주는 서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서화는 잠시 찻잔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등잔불을 일찍 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화만 아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서화만 알 일이었습니다. 서화는 차를 다시 우려 마루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침묵은 이전의 어떤 대화보다 깊었습니다. 그 무렵 덕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 저하의 자맹을 캐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덕수는 오래 궁에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기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누군가 이준의 행적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이준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저하, 후궁조 씨 마마께서 최근 신복을 외출시킨 것을 보았사옵니다. 이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일이냐? 사흘 전이옵니다. 방향이 한양 외곽 쪽이었사옵니다. 이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후궁 조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준은 잘 알았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조 씨는 언제나 조용히 치워왔습니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겠다. 저하, 지금 당장은 오히려 더 눈에 띄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이시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이준은 멈추었습니다. 덕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준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서화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꿈이었습니다. 처음 이준이 처마 밑에 서 있던 그 밤과 같은 비였지요. 꿈속에서 서화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처마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서화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등잔불도 꺼져 있었지요. 서화는 어둠 속에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서늘하였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서화는 그 마당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화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지요. 끝이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차를 내어주었고 밥상을 차렸으며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늘하였습니다. 꿈속에서 처마 밑에 아무도 없던 것처럼 언젠가 그 자리가 비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가슴 한켠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화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쉬이 오지 않았지만 서화는 억지로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약초를 손질하고 환자를 보고 밥을 지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화의 하루였고 그 하루들이 모여 서화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서화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 감나무 잎이 다시 한번 흔들렸을 때 서화의 눈꺼풀이 잠깐 떨렸습니다. 자객이 온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서화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하였지요. 그러나 다시 들으니 달랐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서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지도 않았지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는 그림자가 둘이었습니다. 서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봐야 이 새벽에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서화는 재빠르게 방문을 안으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의서들 사이에 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약초를 손질할 때 쓰는 것이었으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지요.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화는 방 안구석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칼을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문이 비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24챕터. 이준이 담을 넘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덕수와 함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마당에 그림자 둘이 보였습니다. 서화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라. 자객 둘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준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세자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 씨의 명이 더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자객과 맞섰습니다. 무예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는 아니었으나 이때가 되어 비로소 값어치를 하였습니다. 덕수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좁은 마당에서 짧고 거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의 소매가 찢겼습니다. 덕수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객 둘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준은 숨을 고르며 자객을 제압하였습니다. 덕수가 포박하였지요. 이준은 몸을 돌려 서화의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화 씨, 나요. 괜찮소? 방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화가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였으나 무너지지 않았지요. 서화는 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포박된 자객 둘, 이마에서 피 흘리는 덕수, 소매가 찢긴 이준. 서화의 시선이 이준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이 먼저 서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친 곳은 없소.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준은 서화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지요. 서화가 말하였습니다. 덕수 어른, 이리 오시오. 덕수가 다가오자 서화는 안채로 들어가 약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덕수의 이마 상처를 살피고 천을 찢어 동여매었지요. 덕수는 그 손길을 받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덕수 어른 잘못이 아니오. 서화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보았습니다. 선비께서도 다친 곳이 있소. 이준은 찢긴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가 상하였을 뿐이오. 손을 보여주시오. 이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화가 손을 잡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마디 한 곳이 긁혀 피가 조금 배어 있었지요. 서화는 말없이 약을 발랐습니다. 약을 바르는 서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이준은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였습니다. 서화가 손을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분들을 보낸 것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소. 이준은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 씨, 알고 싶지 않소. 알아봐야 달라질 것이 없으니. 서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알았습니다. 저 담담함이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유지되는 것인지를. 자객을 처리하는 일은 덕수에게 맡겼습니다. 덕수가 자객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동력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지요.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미안하오. 서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발걸음을 이은 탓이오. 그로 인해 서화 씨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소. 서화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의 눈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선비께서 오신 것이 다시 되는 것이오? 그렇소. 그러면 서화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다시 되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오? 이준이 굳었습니다. 서화는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요. 선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인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면서도 차를 내어드렸고 밥상을 차렸소. 그것이 저희 선택이었소. 이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서화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날이 밝았소. 들어가시지요. 이준은 그날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화는 부엌에서 아침을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요. 이준은 그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솥뚜껑 열리는 소리, 국자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서화의 발소리. 서화가 상을 내어왔습니다. 드시오. 이준은 상을 받았습니다. 서화도 마주 앉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햇살처럼 고요하고 따뜻하였지요. 밥상을 다 치운 뒤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오지 않겠소. 서화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오? 오늘이 마지막의 것이라는 것을요. 이주는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을 차렸소. 서화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주는 그 말을 가슴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을 차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주는 알았습니다. 마지막인 것을 알면서도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마주 앉은 것이었습니다. 이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준이 일어섰습니다. 서화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었지요. 이준이 서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화는 굳었습니다. 그러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팔이 서화의 등을 감쌌습니다.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준의 옷깃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꽉 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잡지 않을 수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준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서화의 옷깃을 잡았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준은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이준의 가슴 안쪽에 박혔습니다.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잘 있으시오. 서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준은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덕수가 뒤따랐지요. 골목을 꺾어 나가려던 이준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서화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과 눈이 마주치자 서화는 천천히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처럼, 괜찮을 것이라는 것처럼. 이준은 그 웃음을 눈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덕수는 이준의 옆에서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이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햇살이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덕수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하, 울고 계십니까? 이준이 걸으면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새잡인 간택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이 아침부터 떠들썩하였습니다. 간택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구경꾼들이 늘어섰지요. 비단 차일이 드리워진 가마들이 줄을 지어 지나갔고 그 앞뒤로 관복을 입은 관원들과 나인들이 도열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가문 교수가 간택될 것인지, 세자 저하의 용안은 어떠신지. 서화는 그날 약재를 구하러 한양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서화는 생각하였습니다. 장날이 겹쳤고 떨어진 약재가 있었으며 한양까지 나오는 길이 이날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약재상 골목에서 나오다가 행렬 소리를 들었을 때 서화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 섰습니다. 행렬이 가까워졌습니다. 나인들의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말발굽 소리가 길 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낮추었지요. 그때 서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렬 한가운데 말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알아보았습니다. 등줄기를 꼿꼿이 세운 채말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서화는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이준이었습니다. 서화는 몸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준의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보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이준의 고개가 아주 조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화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준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화는 그 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인파가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안악이 말하였습니다. 세자 저하가 참 어여쁘시네. 그렇지 않소. 서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악은 서화를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수군거리며 사라졌지요. 서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간 길이 다시 텅 비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이 제 갈 길로 흩어지고 바람만 길 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서화는 약재 보자기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 외곽길로 접어들면서 사람이 뜸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길가 풀잎 끝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였지요. 서화는 걸으면서 그 풀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마가 길었던 여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화는 약재를 부엌에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한들거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가 익을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처마 밑에 서 있던 사람. 흠뻑 젖은 도포, 찌그러진 갓, 그러면서도 꼿꼿하던 등줄기. 마지못해 들여보내며 사랑채에 불을 넣었던 것, 생강차를 문 앞에 소리 없이 놓았던 것, 갓끈을 들고 나타나던 것, 부인병 약재를 들고 오던 것, 눌린 복숭아를 태연한 척 내밀던 것, 막다른 골목을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던 것. 서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인 것을 알면서도 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던 것. 대문 앞에서 이준이 뒤돌아보았을 때 웃어 보였던 것.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화는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문을 열어준 것도, 차를 내어준 것도, 기다린 것도, 마지막 아침을 차린 것도 서화가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오늘 행렬 속에서 눈이 마주친 그 한순간도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지어야 하였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며 화르르 타올랐지요. 서화는 그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준의 등잔불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서화의 등잔불이었습니다. 이준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는 그 등잔불.
서화는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불빛이 누군가의 눈 안에서 오래 남아 있었다는 것을. 서화는 가마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서화는 생각하였습니다. 닿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닿지 못하였다고 하여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구 치던 그 밤, 처마 밑에 서 있던 사람. 그 여름의 찻잔들, 마루 위의 침묵들, 복숭아 하나. 그것들은 서화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저녁이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화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둑해지는 하늘이 보였지요. 첫 별이 하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부엌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불을 켰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가슴에 남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느 포구 치던 밤 문을 두드린 소리 하나. 모른 척 건네받은 찻잔 하나. 마지막인 줄 알면서도 차린 밥상 하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평생을 두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있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소중한 기억 하나쯤은 있으시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억을 조용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